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금융공기업 채용 결산 전망과 함께 또 올해 전망 방향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금융공기업 하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취업처 중에 한 곳이잖아요. 금융공기업의 해석이나 정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뱅쌤께서 좀 정확히 나눠주시죠. 금융공기업 하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꿈의 직장, 신의 직장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 금융공기업이 이런 곳이 금융공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딱 알려져 있는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져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기업을 쫙 나열을 해놓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공기업,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한 340개 정도 가까이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금융 파트만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금융공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떤 조직의 기능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고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좋은 곳이냐 어디가 더 괜찮은 직장이냐 어디가 더 어려운 직장이냐 어디가 더 취업하기 어렵냐라고 하는 주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난이도를 가지고 나누는 게 이게 현실적인 정의고 오늘은 그 현실적인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를 한번 가지고 기업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난이도라는 게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수월하느냐 아니면 어렵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취업에 대한 난이도가 이제 결국은 들어가기 쉽다 또는 들어가기 어렵다 또는 이제 그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는데 좀 경쟁률이 너무 빡세다. 이런 게 이제 취업에 대한 난이도인데 그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그 준비한 표를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에 이 취업에 대한 난이도는 채용의 프로세스를 통과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난이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나눈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을 한 30군데, 맥시멈 한 30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난이도를 상중하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요. 난이도 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뭐 누가 들어도 짱짱한 이런 네. 금융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뭐 이쪽을 난이도 상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눠놨고요. 그다음 난이도 중을 보면 주택금융공사, 우리 그 취준생들이 주금공 하는 그다음 주택도시보전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쪽으로 이제 난이도 중이 있고 난이도 하에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뭐 국민연금공단 이런 기업들이 또 한 15군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저 지금 화면을 캡처만 하나 떠놓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도 제가 이제 쭉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어떤 정확한 정보,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표가 취업에 대한 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공기업들을 한 30군데를 제가 나눠놓은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좀 표만 좀 저장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상중하 난이도별로 정리를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난이도를 나누셨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 그 취업에 대한 난이도 우리 취준생들이 이제 접근할 때 취업에 대한 난이도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접하는 우리 취준생들의 난이도가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다가오는 난이도인데 네. 아까 봤던 그 자료 중에 난이도 상기업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쪽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는 필기시험이 진짜 넘사벽 난이도입니다. 제가 한국은행 편이나 금융감독원 편에 나와서 필기시험의 유형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전공 필기시험이 대학원이나 뭐 거의 뭐 미국에 유학 가는 정도 수준의 난이도 완전 이론적인 거죠. 네. 그런 식의 문제를 이제 그것도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논술형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뭐 대학원 기말고사 정도 대학원 학위 논문 같은 그런 수준의 우리 필기시험을 두는 곳들이 이 난이도 상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난이도 중이나 하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 필기시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네. 그거 이외에 서류 전형이나 면접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제외한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래서 주로 필기시험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우리 취준생들이 몸소 느끼는 그 난이도가 달라져서
제가 나누는 그 자료는 주로 필기시험에 의한 그 전공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냐 필기시험에 거기에 따른 자료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난이도 하라고 하는 곳으로 갈수록 필기시험이 이제 전공이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NCS만 이제 보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는 일단 그 기업이 뭐 난이도 상이 좋은 기업이고 난이도 하가 나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네. 다들 좋은 기업인데 그냥 제가 필기시험의 어떤 난이도 그것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 이제 30군데 가까이 되는 그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나눠 놓은 거니까 좋다 안 좋다 기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기시험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상대적인 표다 이렇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금융 공기업 자체가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을 보면요, 기업은행이 있는데 가로를 쳐놨거든요. 어떤 예. 의미일까요? 사실은 괄호를 빼도 됩니다. 괄호를 빼고 기업은행도 그 중급 수준에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굳이 이제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또 우리가 아마 내일로 예정되어 있을 텐데 은행편이 있을 겁니다. 시중은행편에서 제가 기업은행을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저기 괄호 기업은행을 제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업은행하고 시중은행, 기업은행하고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중은행이 다 우리 난이도 중급에 해당되는 저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업은행만 대표적으로 실제로 공기업이기도 하고 기업은행을 굳이 어떤 포지셔닝을 시킨다면 상중하에서 어디를 시켜야 될까? 기업은행은 중급에 이렇게 시켜놓고 실상은 괄호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빼도 무방한 괄호입니다. 네,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금융 일반 은행까지 다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난이도 상중하를 좀 나눠봤을 때 좀 낯익은 이름들도 많고요. 또 생각보다 금융 공기업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난이도를요, 필기시험의 어떤 난이도로 좀 나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이 표를 단순히 그 필기시험 난이도로만 활용을 해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많은 취준생들을 봐왔을 때 취준생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를 제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금공이라고 하는 이 금융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경우가 뭐냐면 이 난이도 A와 B와 C를 가지고 있는 A, B, C가 아니고 상중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중하에 있는 이 기업들을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뭐 취준생이다라고 하면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취준생이 저는 너 어디 준비하냐? 그럼 금융공기업 준비한다. 그럼 어디 금융공기업 중에 어디를 지원하려고 하냐? 그러면 저는 뭐 금융감독도 한번 지원해보고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도 지원해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도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지금 상중하를 하나씩 다 지원해 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은 전략이고 대부분 우리 취준생들 중에 난이도 상,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들어가 있는 그 상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쪽은 이제 아주 명확화된 어떤 채용 프로세스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과 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 중에 중과 하 쪽을 지원하는 분들은 막 섞여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면 중이면 중 쪽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 포화, 집중 관역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면은 하 쪽에다가 이제 몇 개 기업, 한 10개 기업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은데 이게 상도 두 군데, 하도 두 군데, 중도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이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상은 그래도 너무 넘사벽이라 해서 버리더라도 중과 하를 이렇게 또 막 중구난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았던. 그래서 제가 저 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쪽을 주로 많이 타겟팅을 해서 여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거에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특히 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상급에 있는 그 금융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소위 우리 A 매치데이라고 하는
필기시험 일자와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 상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두 군데 이상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기 때문이죠. 근데 중과 하학 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 A 매치 데이, 그러니까 필기시험 날짜를 전부 다 한 날짜로 통일을 시키지 않고 뭐 상반기 채용도 하고 하반기 채용도 하고 수시 채용도 하고 인턴 채용도 하고 이렇게 채용 일정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중과 하 쪽은 뭐 10군데, 20군데도 지원하려면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10군데, 20군데를 지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면 상은 빼고요. 상은 일단 그 특별한 그 지원자분들만 지원한다고 봤을 때 중과 하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중에서 나는 한 10군데를 선택을 하겠다. 또는 나는 하급 그 난이도 중에서 10군데를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난이도를 좀 타겟팅을 좀 집중시켜 놓은 그런 취업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금융공기업 취업 전략이 될 거다. 이 메시지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표를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공기업들 아마 많이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올해 채용 규모 어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예. 이 채용 규모는 뭐 이 금융공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뭐 늘면 늘수록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뭐 늘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취준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이제 채용 규모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채용한다 그러면 몇 명 뽑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은 한 해 채용 규모가 공공명 그러니까 100명 단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해 보통 한 50에서 많으면 80명 그러니까 50, 60, 70, 80 요 사이죠. 이렇게 이제 채용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제 한 30군데 금융공기업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로. 근데 그 한 기업당, 금융공기업 한 기업당 만약에 한 50에서 70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하면 30 곱하기 50 하면은 1,500입니다. 1,500이니까 또 30 곱하기 70 하면 2,100이죠. 그러니까 한 해 우리 금융공기업들 30군데에서 다 뽑아봤자 한 2,000명 내외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거시적인 관점으로 원래 금융공기업들이 몇 명 뽑을까? 조금 더 그 분발하면 2,000명 조금 상회해서 한 2,500명까지도 뽑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근데 그건 또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30군데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가 맥시멈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A 난이도 상급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기업들은 제가 한 2군데 이상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으니까 난이도 중급이나 하급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이나 이게 날짜가 분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한 10군데, 20군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이도 중급에 있는 그 금융공기업을 10군데를 나는 지원해 보겠다라고 하면 한 50명씩 10군데, 그럼 한 500명 정도 뽑겠네요. 네. 또 80명씩 10군데 하면 8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내가 난이도 중급에 있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다라고 하면 결국 나는 연간 한 500에서 800명 사이에 들어가는 그 합격 인원 거기를 내 목표, 관역으로 해서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이도, 그러니까 경쟁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지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난이도 중하로 내려오면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딱 한 곳만 목표를 해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체급의 이제 회사들은 여러 군데를 또 한 번 동시에 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금융권은 좀 준비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난이도 아까 상급에 보여드렸던 고기업들은 한 군데 아니면 2군데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근데 난이도 중급, 하급으로 가면 이제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해보고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으니까 난이도 중급에 있는 제가 아까 보였던 그 표 중에 여러분들 수준이 난이도 중급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이 중급을 가지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지원할래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업들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준비를 하는 게 얼마든지 다 여러분들한테 필기시험의 기회가 뭐 대부분 한 90%는 필기시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곳곳에 따라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좀 같은 급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좀 어느 정도 채용 경쟁률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채용 경쟁률도 비슷하고 채용 프로세스도 비슷하고 필기 시험의 유형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선택과 집중 전략에 맞는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표를 정말 좀 활용을 잘 해야 되겠네요. 뭐 채용 규모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일단 매년 연초가 되면 과연 올해는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뱅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제가 금융 공기업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 채용을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외부 활동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보면 채용 규모에 대한 질문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취준생들이 그걸 궁금해하는 이유도 뭐 저는 100%또 이해를 합니다.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채용 규모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뭐 충분히 100% 이해를 하고 근데 이 채용 규모라는 저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용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기업에서 저는 채용을 담당해봤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채용 규모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팍 들어오게요. 그게 뭐냐면 기업에서의 채용 규모, 그건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자, 채용 규모는 결국 외부적인 그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부의 비즈니스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기업의 현재 직원들의 전체 규모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는 결국 이 세 가지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아주 단순하게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의 어떤 업무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짧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예를 들어 외부적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어떠냐.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의 경기가 어떠냐.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또는 외부 환경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업의 채용이. 자, 두 번째는 내부 비즈니스입니다. 내부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 원래는 뭐 폴란드 공장을 신설해야 된다. 뭐 이런 내부 경영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크게 비즈니스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내부 비즈니스는 이제 스퀘어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직원 규모입니다. 이 한 조직이 만약에 1000명이 되는 조직이 있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1000명이 되는 이 기업은 한 30년 정도를 정년 퇴직 기간이라고 했을 때, 근속 기간이라고 했을 때 1000명 나누기 30으로 하면 한 해 평균, 그러니까 동갑내기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25살짜리 직원도 30명, 26살짜리 직원도 30명, 이렇게 쭉 60세까지 가야 이 기업의 직원이 전체가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가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이 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한 해에 최소한 몇 명은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모가 바로 직원 규모와 관련된 이 변수인데 결국 이 세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게 채용 규모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금융공기업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대입시키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원래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외부 여건이겠죠. 대외적인 여건이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19다, 글로벌 저성장이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뭐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 대외적인 변수로 봤을 때는 일단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좀 지배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부 비즈니스입니다. 내부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각 개별 기업마다 다릅니다. 한국은행 내부 비즈니스가 있을 수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내부 비즈니스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일괄적으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스퀘어로 하고 넘어가 보면 세 번째가 이제 직원 규모인데 요게 결국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계산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몇 명을 채용할까 이거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직원 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원 수 나누기 30년 또는 25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원래 최소한 이 정도는 채용하겠구나라고 하는 필수 인원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인원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채용 계산을 하면 원래 여기서 몇 명 채용할까 이거 궁금해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공부하고 그 시간에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게 이게 더 현명한 준비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을 했던 채용을 담당을 했던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채용 규모에 대해서 좀 이거 궁금해하지 말고 좀 이제 좀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쉽게 공식화시켜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외부적 환경, 내부 비즈니스, 직원 규모 세 가지 변수로 공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쉽게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약간 수학 시간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준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지표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표들을 가늠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가보면 직원 수가 나옵니다. 그 나누기 제가 뭐 한 25 나누기 30 하면 원래는 이 정도 채용하겠구나라는 그런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예측치를 여러분들도 가져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거 이외에 오늘 우리 금융공기업 시간이니까 금융공기업을 우리가 그 채용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잡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뭐 공기업 준비한다 그러면 잡알리오 사이트를 대부분은 다 들어보셨거나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 채용 규모, 채용 기업과 채용 규모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째깍째깍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이트가 이 잡알리오 사이트니까 네. 금융 공기업을 원래 처음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처음 스타트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가 이 잡알리오라고 하는 이 사이트입니다. 그거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채용 공고가 어떻게 뜨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이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아까 이제 우리 질문이 어떻게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채용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냐. 뭐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직원 수를 가지고 한번 가늠을 해보라. 두 번째는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라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잡알리오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하셔서 좀 가장 빠르게 정보를 좀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2021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채용 규모가 뭐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취준생들이 이제 그래도 올해 이제 취준을 성공을 하려면 많은 부분 지금부터 벌써 뭐 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취준생들이 이제 금융공기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도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그 상반기 채용 계획이 살짝 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2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채용이 계획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잡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계획이 떠 있으니까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거기 조폐공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조폐공사는 제가 조폐공사 취업편에서 한번 나와서 방송을 해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폐공사라고 하는 곳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상반기 보니까 4월 달에 채용 공고가 이제 한 50명 가까이 채용한다는 채용 계획이 떠 있다는 말이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이 1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1월 말이면 조폐공사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조폐공사가 아까 난이도 상중하에서는 한 중 내지 중하 정도에 있는 그 위치에 포지셔닝해 있는 곳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취업에 대한 난이도만 가지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폐공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채용 공고, 작년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채용 공고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분석해서 조폐공사가 이런 자격증을 우대해 줬구나. 이런 어떤 자격 요건 또는 이런 직무 경험을 우대해 줬구나라고 하는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서 나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스펙이라든가 자격 요건이라든가 뭐 의학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1순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폐공사 채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필기시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조폐공사의 필기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맞게 필기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폐공사는 이 그 NCS만 보는 곳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폐공사 NCS 중에도 언어 영역을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면접 준비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폐공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채용 공고 분석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1순위. 그다음 2순위는 그 기업, 그 공기업이 필기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맞게 내가 필기시험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요게 2순위.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말, 2월 달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상반기 대비 효율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 방법까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못한 내용은 내일 또 나오시니까 그때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제가 좀 이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 상중하 30개 정도 되는 거 있죠. 자, 거기에서 충분히 하 쪽에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기업들을 쫙 한번 내가 올해는 지원해 보겠다. 또는 중이면 중. 상은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밖에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준비하지 마시고 그 난이도 수준에 맞게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